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요. 보통 이제 기름에 튀기거나 아니면 볶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만 즐겼을 경우에 때로는 이 결과가 좀 혹독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고지혈증은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기름기가 혈액 속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진료하는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도 이 고지혈증으로부터 질환이 유발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혈액에 기름 성분이 많은 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름 성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고지혈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포화지방 섭취량은 여성이 12g, 남성이 16.7g으로 이를 섭취 기준은 15g을 초과한다. 이런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는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데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고지혈증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은 10만 8천 명, 2016년은 13만 4천 명으로 4년 사이 24.3%나 증가했다. 고지혈증이란 필요 이상의 지질 성분이 피 속에 존재하게 되고 그게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혈액 속에 지질 성분이 이상한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관의 저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 등 각종 지방 성분이 쌓이는 고지혈증은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이 지속되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니 알고 보면 고지혈증이 사망 원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사망 원인에 오르진 않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낡은 수도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낡은 수도관을 살펴보면 각종 이물질이 쌓이고 쌓여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막혀가는데 혈관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지방이 쌓여 서서히 막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혈액 내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이와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금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음식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다. 반대로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건강한 100세를 위해 반드시 조절해야 할 고지혈증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슬빛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이나 이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젊은 층에서도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지혈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들을 예방을 하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젊었을 때부터 이게 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네.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고지혈증이라는 질환과 좀 멀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조슬빛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고지혈증이라는 질환, 이 상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이란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중성지방과 같은 지질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좀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은 상태를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개념이 고지혈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흔히들 둘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지혈증이란 말이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좀 쉽게 다가오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고지혈증 말씀하실 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그쵸. 중성지방. 안 좋은 거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단백 뭐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알고 있으셨죠? 들어는 보셨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중성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워낙 고지혈증의 위험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중성지방이 언급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성지방 자체가 나쁜 성분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난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중성지방은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지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분해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성지방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중성지방은 음식물로부터 공급되는 당질과 지방산을 원료로 해서 간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량 섭취가 많아지거나 당질 섭취가 늘어나면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식후에는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9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꼭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많아질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고 성호르몬이나 담즙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면서 피부 탄력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성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겨 성기능 장애가 생기게 되고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대사물질이 간으로 돌아오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혈관에 축적되게 되어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고지혈증을 설명해 주실 때 네. 지단백이라는 말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보다는 조금 다소 생소한 말입니다. 이 어떤 성분인가요? 지단백이란 말은 흔히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혼자서는 피 속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인 단백과 결합해서 지단백이라는 형태로 피 속을 이동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가 있듯이 네. 지단백도 비중에 따라서 4가지,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킬로마이크론이라 부르고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초저밀도 지단백, 중저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앞에서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콜레스테롤 하면 안 좋은 성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다 하는데 그러면 다 나쁜 건 아닌 건 거죠? 네,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몸에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나누어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부르는 것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온몸으로 보내는 바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인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검정색이 바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녀석은 혈관벽에 노폐물이 끼게 하고 혈관벽을 노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하얀 구름 같이 생긴 녀석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입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반대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간으로 이동시켜 혈관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정상이 아닐 때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뭐 이상 지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고지혈증이 이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잘못된 식사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은 발생합니다. 유전적으로 집안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혈증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비만한 경우에도 체중 증가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 속 지질 수치를 높이는 원인들을 1차성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1차성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차성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부정맥제, 이뇨제, 에스트로겐과 같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도 지질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질환,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질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복용 중인 약이나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고지혈증이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진료하시다 보면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네,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표는 고지혈증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두색이 고중성지방혈증의 유병률인데요. 네. 2005년에는 16.7%에서 2016년에는 17.2%로 증가가 되었고, 네. 하늘색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인데요. 2005년에는 8%에서 2016년에는 19.9%로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봤을 때 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환자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는 수치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고지혈증의 무서운 이유가 이게 이제 혈관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모두 합치면 12만 킬로미터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은 탄력을 잃게 되고 노폐물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나타납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고지혈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정상적인 혈관 모습입니다. 네, 깨끗하고요.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에 때가 끼게 되고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게 되고 결국에 말기를 보시면 혈관이 막아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에 때가 끼고 혈관벽이 노화되는 과정을 촉진시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진행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서 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 즉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심혈관 질환들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된 동맥경화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중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심장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해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10년간 심내혈관 질환 발생 및 위험 인자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심내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남성의 경우에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으로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이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중 뇌로 가는 큰 혈관인 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에 노폐물이 쌓이다가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뇌의 작은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많이 진행돼서 혈관을 막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많이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네. 네, 심혈관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 아. 또 뇌혈관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하고 머리와 심장뿐만 아니고 다리, 뭐 네. 팔 이쪽으로도 혈관병이 다 생길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지혈증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표는 2013년 사망 원인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남녀 모두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암이고 2위와 3위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다음 표는 최근 사망 원인별 사망률의 변화입니다. 1위는 역시 암이고 원인별 사망률의 변화는 있지만 2위와 3위는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맥경화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지혈증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망 원인에서도 이제 남녀 할 것 없이 2, 3위를 계속 다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요, 그냥 고지혈증만 갖고 계신 분은 없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성인병이라고 불리우는 대사증후군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속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의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별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 매 6년에서 4년에서 6년마다 공복 후 지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질 검사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했지만 금년부터는 4년 주기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년 주기로 이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진단은 아무래도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지질 농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음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반드시 검사 전에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재면 혈액이 농축되기 때문에 최소 5분 이상 휴식 후에 체열을 해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검사로는 진단을 내리지 않고 최소 2번 이상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2번 이상.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지질 농도의 분포를 고려하여 이상 지질 혈증의 진단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네, 총 콜레스테롤 경우에는 240이 넘는 경우에 높다고 하고요. 네.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200이 넘는 경우에 높다고 하고 500이 넘는 경우에는 매우 높다고 진단을 합니다. 저밀도 지리단백 콜레스테롤 경우에는 160이 넘는 경우에 높음, 그리고 190이 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음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40 이하를 낮음으로 진단하고 60 이상을 높음으로 진단합니다. 네. 이런 이제 진단 수치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좀 검사를 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식사요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데요. 좀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고 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도 있겠죠. 네, 식사요법은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방을 제거한 육류, 그리고 껍질을 벗긴 닭고기, 그리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두부, 저지방 우유, 저지방 치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과일, 해조류, 채소류,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식물성 식용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반대로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지방이 많은 육류,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키, 네. 파이, 과자, 튀김처럼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어떨까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걀에 포함된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해산물에 포함된 타우린이라는 성분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너무 제한하지 않고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요. 다 맛있는 너무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리스트를 모아놓은 게 아닌가 네. 할 정도로 네. 네, 제한하려면 참 힘들겠어요. 네, 다 네. 먹고 싶은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그러니까요. 좋은데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거는 이제 육류를 제가 좋아하는데 네. 육류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지방을 지방기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또 이제 고지혈증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예전에 한참 이제 매스컴에 나온 얘기들 중에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었죠. 한참 나왔었죠. 네. 네.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 대체 어떤 지방을 말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트랜스 지방이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화학적 변화를 가해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마가린, 그리고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한 쇼트닝,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온도에서 유지되는 기름이나 튀김 같은 것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공적인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뭐 딱히 이제 지방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고지혈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네, 꼭 지방만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선은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 에너지로 쓰고도 남게 되면 그거는 이제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몸에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 혈중 중성지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음을 하는 경우에도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방을 직접 섭취하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탄수화물과 그리고 또 음주도 또 많은 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식사요법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예, 사실 운동이 혈중 지질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빨리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운동요법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없고 지질대사 이상 조절을 추구하는 목표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요법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운동은 우선 시작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본 운동으로는 속보, 파워워킹, 자전거, 가벼운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정리 운동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운동을 할 때는 약간 힘든 정도로 약 1시간 정도, 일주일에 4일에서 6일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레칭도 해주고 좀 빠르게 걷는 뭐 이런 유산소 운동 같은 걸 네. 해주면 좋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시간이 좀 걸려요. 1시간 정도 해야 네, 되고 네. 주 4회에서 6회 정도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약간 해주셨습니다. 주로 보면 약간 땀이 나는 네. 그런 그렇죠. 운동들이죠. 네. 아, 그거 좀 힘든데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약물요법인데요. 고지혈증, 뭐 약물요법으로 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식이와 운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지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약물 치료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지질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을 해본 다음에 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약물을 투여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아서 대표적인 약물들을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인터넷 요즘에. 치면 그냥 다 나오니까. 네. 그래도 대표적인 몇 가지 약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알려주시죠. 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은 스타틴이라는 약물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 쓰는 약인데요.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약으로
효과가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장애입니다. 약을 드신 후에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근육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나서 피로하고 식욕이 감소하거나 근육통이 발생하면서 심한 몸살과 함께 갈색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약을 끊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500을 넘는 경우에는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때 쓰이는 약이 피브린산 유도체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피브린산 유도체는 주로 중성지방 치료에 쓰이지만 중성지방과 함께 콜레스테롤이 같이 높은 경우에는 스타틴과 함께 쓰이는 약입니다. 이 약 역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장애이고 이외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고 몸살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입니다. 크기가 커서 먹기가 조금은 불편하실 겁니다. 네.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선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 수 네. 있군요. 네. 이제 일단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좋겠지만 왜 가끔 어떤 질환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꽤나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끊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물 치료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 시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네.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목표 수치가 다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7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질환이나 복부동맥류, 당뇨병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을 지속하면서 목표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도달해서부터 그렇죠. 유지까지. 그렇죠. 네. 제가 주로 진료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낮추라고 이제 하니까요. 70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고지혈증 약은 그냥 계속 드시는 평생, 거. 평생 계속 유지하는 게 혈관 건강에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것처럼 이제 어떤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이거나 뭐 임신 중이거나 그쵸. 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조금씩 이제 불가능하기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뭐 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뇌졸중 환자분들에서 고지혈증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뇌졸중 환자는 뇌졸중 재발 위험도 있지만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을 진단하고 치료를 생각하게 되지만 뇌졸중 환자인 경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이상인 경우 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약물 치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혈관계 고위험군인 경우에도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이 뇌경색 1차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당뇨병과 이제 고지혈증을 함께 앓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두 가지 질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피 속의 지질이 높은 경우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하였는데요. 당뇨병이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경우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고지혈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들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네, 최근 가이드라인도 보면 거의 40세 이상이고 당뇨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70 이상인 경우에는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안 쓰게 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겠군요.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고지혈증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합병증 예방이 될 수도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고령인 경우에 고지혈증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연세가 좀 많으신 경우에는 좀 치료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으며 고지혈증 또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75세 이상에서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약물 용량에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적은 용량으로도 예, 수치들이 많이 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부작용도 더 많이 생기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처방하실 때도. 네. 네. 이제 다음은 임신부의 이제 고지혈증 치료인데요. 사실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는 워낙에 이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금기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때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산부들의 경우.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지지 수치가 감소하다가 중기부터 지지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후기에는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더라도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금기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경우에는 태아의 발육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식사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고요. 신체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먹는 거는 태아에게도 영양분이 네. 골고루 가야 되니까 제한하지 않고 네. 좀 운동이나 이제 신체적 활동들을 더 하는 걸로 이제 권유를 해주신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생활요법 하는 것 밖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최소한 10달 동안은 또.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고지혈증을 이제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약물 치료 환자분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궁금증 중에 뭐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치료해야 되냐, 꼭 약을 먹으면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발생한 이상 증상을 치료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네. 오히려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죠. 골고루 다 드시는 분들. 네. 영양제를 막 비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죠. 사실 뭐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고지혈증 약 처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을 안 먹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영양제를 막 한 보따리 드시거든요. 거의 한 주먹. 그래서 사실 그런 한 주먹의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사실은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 약 하나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전문의가 이제 권유하는 방법이 네.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 환자들을 생각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고 또 네. 효과적일 텐데 네. 이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네. 필요할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약에 대한 들고요. 거부감이나 편견도 조금 없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꼭 약이 이제 쓰여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알아볼 건 이제 검사에서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 꼭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피 속에 존재하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초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세 개를 합쳐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총 콜레스테롤 값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준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진단 기준에는 들어가지만 치료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치료 기준은 결국에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만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총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보고 네.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겠네요. 네,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꼭 저밀도, 고밀도, 그다음 네.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물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하기도 한 것 같고요. 제가 듣기에는. 네. 네, 그래서 꼭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그렇죠.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혈액 검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는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혈액 검사는 약물을 복용하기 전과 약물 복용하고 나서 6주에서 12주가 지난 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검사를 하기 전에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가 하고요. 그 후에 하는 것은 그 약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한데요. 네. 이후에는 환자의 심혈관계 위험도나 지질 수치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지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고지혈증 그 약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는지도 모니터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고지혈증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약물 복용을 시작해서 좀 효과를 좀 받고 이제 괜찮아졌다 싶으면 그냥 전문의와 상담 없이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이제 약을 본인이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제 그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약을 처음에는 3개월 정도는 잘 복용을 하십니다. 복용을 하다가 수치가 떨어지면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약을 중단하셨다가 결국엔 다음 검진 때 수치가 다시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면 수치가 이전보다 더 올라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사요법과 체중 감량 그리고 운동 같은 생활습관 변화가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잘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약물을 감량하거나 끊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약을 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상승하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약을 이렇게 드시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약을 먹으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낮은데 세게 먹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약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고지혈증 약물로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은 일단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네. 잘 알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환자의 수치가 40,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네.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감량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 LDL 수치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지금은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감량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특별한 뭐 약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불편감이 없으시다면은 유지를 하거나 조금 감량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약물이 좀 그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스타틴으로 치료를 해도 우리의 목표 수치까지 안 떨어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원인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살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2차적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2차적 원인, 약이나 앓고 있는 질환 같은 것을 생각해서 교정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별 이유 없이 안 떨어지는 경우라면 다른 약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제티마이브라는 약인데요. 네. 시중에는 스타틴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오히려 한 10% 정도는 더욱 떨쳐준다고 하기 때문에 수치를 떨쳐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PCSK9 저해제라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약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부착되는 네임택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네임택을 만나게 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을 없애는 네임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임택이 잡을 수 있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 네임택에 그 네임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거기에 표시를 하나 더 해두는 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다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없애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되고 있고 이런 약들은 스타틴으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뭐 고지혈증 얘기할 때 오메가3 얘기를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많이 이제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오메가3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고지혈증이 없는 분들도 이제 영양제 삼아서 이렇게 오메가3를 비타민처럼 챙겨 그렇죠.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괜찮은 건가요? 네, 오메가3는 이제 주 성분은 생선에서 채취한 기름이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의 크기가 크고 하루에 2번 드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 넘어갈 때 목에 자꾸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좀 안 드시고 차라리 저는 생선을 드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오메가3를 섭취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굳이 오메가3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선 섭취가 나는 부족하다. 그리고 생선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잘 못 드시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로 섭취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이 고지혈증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임약에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혈중 지지를 높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의 경우 고지혈증이 높다고 해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피임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약물 치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혹시 고지혈증이면 이제 뭐 헌혈을 하는데 약간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네. 헌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에게 피가 갔을 때 피 속에 없어야 될 성분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헌혈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주로 이제 스타틴이라든지 네. 중성지방을 낮추는 피브린산 유도체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의 피로 전달이 돼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기름기가 많은 피가 딴 사람한테 가면 왠지 안 좋은 피일 것 같아서. 네. 내 피가 안 좋은 피가 아닌가 하는데 맞아요. 소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 피에 이제 있는 적혈구나 네. 아니면 혈소판 같은 그런 혈구 성분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헌혈 많이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유전적으로 생기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콜레스테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직계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에게 많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직계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반드시 검사를 시행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확인해서 미리 심혈관 질환 같은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은 또 수치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도 네. 많이 높은 분들이 많고 200, 300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분들도 많고 네. 조기에 심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질환들이 조기에 이른 나이에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찍 좀 검진을 하시고 네. 정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좀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술도 잘 안 먹고 이제 탄수화물도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 것 같지 않은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주로 이제 마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이는 주로 포화지방산과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많아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네. 또한 유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많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2차적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지혈증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 참 많죠. 음식도 이제 영양소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또 꾸준히 해야 되고. 사실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기억하신다면 실천하시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